인공지능을 넘어 인공자아 시대로의 도약을 주제로 발표해 주실 IITP 박상욱 인공지능 데이터 기획팀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인공지능 데이터 기획팀 팀장 박상욱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2022년도 ICT 산업전망 컨퍼런스에 발표할 기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정보통신기획평가원에서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챌린지 R&D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팀을 약칭으로 ABC 플러스 팀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인공지능을 넘어 인공자아 시대로의 도약입니다. 오늘 발표할 내용은 총 6가지입니다. 인공지능의 최근 발전 현황과 주요 성과, 그리고 궁극적인 목표와 현재의 한계, 주요 돌파 방향, 자연지능 모사 방법론과 데이터 기반 방법론 통합 필요, 미래 인공지능 발전 방향, 마지막으로는 정보통신기획평가원에서 그동안 한 실적과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발전 현황과 주요 성과입니다. 인공지능 발자취를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1956년에 미국 다트머스 대학교 컨퍼런스에서 인공지능 용어가 처음 나왔습니다. 퍼셉트론, 단일 레이어 인공신경만 나왔는데 아무래도 인공지능 처음 나오다 보니까 성과가 좋지 못했습니다. 곧바로 인공지능 겨울이 왔고요. 1970년대 후반부터 80년대까지 다시 인공지능이 재도약하게 됐습니다. 전문가 시스템, 문자인식에서 소기 성과를 거뒀고요. 그 당시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제 TV를 틀면 카오스 세탁기 그렇게 인공지능이 모든 것을 해결할 것처럼 보여주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역시 어떤 성과의 한계가 있어가지고서 다시 인공지능은 두 번째 겨울을 맞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1980년대 중반부터 인공지능 R&D를 거의 포기했지만 미국과 캐나다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연구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신경망, 그다음에 심층신경망, 역전파도 나왔고 2000년대 넘어서는 IBM 왔으니 제파디 퀴즈 대결에서 승리할 정도로 성과를 거두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인공지능이 다시 곽광을 댄 계기는 이세돌과 알파고의 바둑 대결인데요. 그때부터 이제 인공지능이 다시 이제 우리나라에서 부활하게 됐습니다. 아마 본격적인 인공지능 R&D는 우리나라에서는 2017년도부터 시작됐습니다. 최근에는 GPT-3에서 이제 초거대 언어분에 나왔는데요. 이렇게 인공지능이 이제 데이터 규모로 이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분도 계시지만 반면에 인공지능이 세 번째 결이 올 것이라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최근 인공지능 발전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인공지능은 데이터 기반의 인공지능이 주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데이터 규모가 확대되는 딥러닝 방식하고 그다음에 데이터 효율화, 최적화를 통한 딥러닝 고도화 방식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17년도에 혁신성장 동력 프로젝트로 본격적인 인공지능 R&D를 시작했는데요. 엑소브레인, 딥뷰 같은 과제도 있었고 최근에는 이제 GPT-3를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도 한국어 언어 모델을 개발할 것 같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T5 계열의 언어지능 과제가 시작됩니다. 딥러닝 고도화 방식인데요. 퓨샷, 제로셋 학습처럼 이제 데이터 효율화, 최적화 부분이 연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차세대 AI 사업이 2020년부터 시작됐는데요. 이거는 소액 사업이라서 크진 않고 저희들이 얼마 전에 예타를 통과한 사업이 내년부터 26년까지 이제 시작됩니다. 이 사업은 5년 동안 3,018억 정도 규모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일단 데이터 기반 인공지능으로 인한 성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특정 분야의 태스크에서는 이미 인간 수준을 초월했습니다. 진짜 현재 인공지능을 이길 수 있는 바둑기사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짧은 시간 내에 번호판 인식 같은 영상 인식은 인공지능이 사람 능력을 훨씬 더 뛰어넘었습니다. 전 산업의 융합을 가속화시켰고 혁신을 유발했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라든가 유통물 혁신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궁극적 목표와 현재 한계를 보겠는데요. 궁극적 목표가 무엇일까요? 인공지능의 궁극적 목표는 인간의 개입 없이 자발적인 의지로 실세계 상호작용하면서 인간에게 이로운 일을 수행하는 인공생명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현재 인공지능의 한계는 무엇일까요? 일단 현재 인공지능이 대부분 데이터 기반되기 때문에 데이터 기반 인공지능 한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학습 데이터가 엄청나게 필요합니다. 개나 고양이를 구분하기 위해서 엄청난 개나 고양이 사진이 필요하고요. 또 데이터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또 다른 태스크에 적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지식하고 상식도 부재하고요.
또 기억 메커니즘이 부족하다 보니까 평생학습도 사실상 어렵습니다. 또 인공지능이 자기와 환경을 분리해서 판단하는 것도 실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데이터로 하다 보니까 데이터 편향성 부분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데이터 윤리성, 공정성 이슈가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가장 큰 문제인데요. 탄소 중립 정책에 위배됩니다. 비용은 많이 들고 효율은 떨어지게 됩니다. 아시겠지만 GPT-3 모델 한 번 학습하는데 최소 5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진짜 엄청난 탄소를 배출한 겁니다. 여기서 한계를 통한 이슈를 한번 리뷰해 보겠는데요. 데이터 기반 인공지능은 신경망을 이용해서 패턴을 분류하는 통계 방법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중국어를 모르는 분이 중국인, 보통 차이니스 룸이라고 하죠. 어떤 방에 들어가서 외부에서 들어온 중국어를 가지고 코드볼을 활용해서 결과물을 조합하는 겁니다. 자기가 어떤 것을 하는지도 모르고 결과물을 출력하는 것이죠. 데이터 기반으로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려면 모델이 초거대로 가야 됩니다. 모델 경쟁이 치열할 것 같고요. 일단 규모 경쟁을 가다 보니까 우리가 과연 글로벌 기업하고 대적할 수 있을까? 아마 한계가 있을 거라 봅니다. 또 궁극적으로 데이터 기반 인공지능만으로 목표 달성 가능할까? 힘들 거라 봅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목표가 자연지능을 닮아가는 거기 때문에 인간의 뇌 연구를 접목한 방법은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새로운 접근 방법과 중자개정 전략 모색이 필요하다 봅니다. 여기서는 주요 돌파 방향인데요. 여기서 시간 관계상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공지능 대가들이 바라보는 발전 방향입니다. 세 부분을 정리해 봤는데요. 먼저 하나는 올해 글로벌 마케팅에서 제안했습니다. 인공지능이 사람처럼 직관적으로 작동한 신경망을 제안했는데요. 무슨 말이냐면은 일단 동그라미 가지고 사람의 얼굴이라든가 양을 표현할 때 사람은 동그라미 어떤 구조를 보고서 이게 얼굴하고 정확하게 똑같지 않지만 얼굴 모양이야. 이건 양 모양이 하지만 인공지능은 동그라미 구조 가지고서 이게 양인지 사람 얼굴인지 판단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힌트는 글로벌 마케팅을 제안했고요. 벤지오 같은 경우도 시스템 1을 넘어서 시스템 2로 가자 했습니다. 계획이라든가 추상적 추론, 인과적인 이해 부분들을 제안했는데요. 힌트하고 비슷한 방향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하사비스인데요. 원시 데이터로부터 자동적으로 스스로 배우고 다양한 태스크에 적용 가능한 범용 목적의 학습 방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미국 아파가 사실상 인공지능에 대해서 굉장히 성공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2019년도부터 머신 커먼 센스를 개발하고 있는데요. 인간의 능력을 따라가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인공지능이 결여된 부분이 상식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거든요. 그래서 상식의 학습이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상식을 실세계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세상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바이카라고 하죠. Biologically Inspired Cognitive Architecture. 미국 다파에서 2005년도부터 추진한 과제인데요. 총 보면 과제팀이 3개가 있습니다. 2팀은 지능 모델을 구축하고 실현하는 팀이고요. 한 팀은 평가하는 팀입니다. 과제팀 A에서는 인지심리학 기반으로 모델을 구축한 거고 과제팀 B에서는 신경과학 기반으로 지능 모델을 구축하고 실현하는 겁니다. 과제팀 A에서는 이 방법들을 평가해주고 피드백 주는 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미국 다파에서는 인공지능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연구 개발할 부분은 칭찬할 만하다고 생각됩니다. 뉴로사이언스 인스파이어드 AI인데요. 미국 딥마인드에서 이제 계속적으로 인공지능 기술 혁신을 주도했습니다. 처음에 알파고에서 그 다음에 알파고 제로, 그 다음에 알파 제로, 뮤 제로를 발전해 왔는데요. 알파고 때는 그 사람의 입력한 데이터라든가 도메인 지식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규칙이 있었는데 뮤 제로를 가면 갈수록 지식은 없어지면서 오히려 정되는 도메인도 확장되는 걸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미국 딥마인드에서는 인공지능 기술 혁신을 주도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삼성전자랑 하버드대학교에서 발표했는데요. 뉴런머피하고 코네톤 계열의 통합시스템 연구를 제안했습니다. 그러니까 뉴런머피 반도체를 통해서 인지와 추론 등 고차원 내기능까지 제안한다 그런 거거든요. 기존 커넥턴 방식에다가 뇌 신경활동 속성을 어떻게 붙이는 방식인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커넥턴은 어떤 뇌를 얼려가지고 잘게 자릅니다. 잘게 자른 거를 전자현미경 가지고 촬영해가지고서 3차원으로 뇌 구조를 복원하는 건데요. 근데 커넥텀은 죽은 세포를 활용하기 때문에 살아있는 세포 여기 생체 시청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작은 나노 전극 센서 위에다가 살아있는 뉴런하고 시냅스를 붙이고 한 다음에 신경 활동을 측정해서 아까 말씀드린 커넥텀에다가 붙이는 방식인데요. 이게 현재까지는 방법론만
하지만 이게 만약에 실제 개발될 경우는 엄청난 확률가 있을 거라 예상됩니다. 자, 국내에서는 이제 자연지능 모사한 방법론을 여러 가지가 있지만 두 가지로 요약해 봤는데요. 혁신성장 동력 프로젝트로 좀 제가 관리한 사업입니다. 카이스트에서 2019년도부터 2022년까지 추진한 사업인데요. 뇌모사 차세대 기계학습입니다. 인공지능의 활동 원리라든가 인지가 어떻게 인지 능력이 단계적으로 발달해 나가는 것을 모사해서 꼬맹이들이 객체를 어떻게 인지하는지 그런 연구한 건데요. 4년 동안 92억 원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고려대학교에서 추진한 과제인데요. 뇌인지, 기억, 추론, 강박기 전 모사 AI 알고리즘인데요. 인간하고 동물의 뇌가 어떻게 인지하고 기억하고 추론하고 학습하는지 그런 다양한 정보를 처리한 연구를 차세대 AI 알고리즘에 적용한다는 내용입니다. 연구비는 3년 동안 38억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는 AI 커뮤니티에서 바라보는 미래 AI인데요. 미국 AI 리서치 20년 로드맵을 보시면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인티그레이티드 인텔리전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미닝풀 인터랙션, 세 번째는 셀프 어웨어 러닝인데요. 아마 이 로드맵이 제가 말씀드린 내용하고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인티그레이티드 인텔리전스에서는 자연지능과 인공지능을 아우르는 통일 이론을 중요한 주제로 제시했고 이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20년 이상 소요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 셀프 어웨어 러닝이 제가 가장 관심 있는 건데요. 인공지능이 스스로의 능력을 인지해서 환경하고 상황 변화에 자율적으로 대응해서 인공자세로 도약될 거라는 부분을 제시했습니다. 알리바바 달마 연구소에서도 이제 인공지능은 인식지능에서 인지지능으로 진화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자연지능 모사 방법론하고 데이터 기반 방법론 통합이 필요하다 그런 부분인데요. 먼저 지능에 대해서 고찰을 해보겠습니다. 지능이 무엇일까요? 아마 여러 가지 정의했을 것 같은데 제가 딱 두 가지만 선택했습니다. 개념을 형성하고 그 의미를 파악하는 능력, 또 새로운 상황에 잘 적응하는 능력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간의 뇌는 수백만 년의 진화를 통해서 최적화됐습니다. 아시겠지만 인간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척박한 환경이죠. 진짜 위험한 동물도 많고 그렇게 인간이 생존하기 위한 압박, 스트레스가 엄청났을 겁니다. 그런 압박, 스트레스가 뇌를 극도로 효율적이고 창의적으로 만들었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스스로 지속적으로 몇 번의 경험을 통해서 학습할 수 있고 또 그 부분이 또 다음 세대로 유전적으로 넘어갈 수 있는 어떤 선천적 메커니즘도 내재했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나중에 저희가 혹시라도 이제 그 인공자아를 만들 때 필요한 어떤 구조도 같은 건데요. 일단 사람의 감각계랑 운동계를 통해서 어떤 거 정보를 센싱하고 다시 장기 기억, 단기 기억을 통해서 의사결정, 계획 수립, 집행한 단계입니다. 이 구조를 정확히 이해를 하고 나중에 인공자아 모델을 수립하는데 반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연지능과 인공자아 차이를 좀 정리해 봤는데요. 자연지능을 가진 생명체는 생존 또는 행복이라는 목적을 위해서 자율적으로 학습하고 판단하고 성장합니다. 반면에 인공지능은 주어진 업무를 끊임없이 수행하는 거죠. 사람하고 혹시 똑같은 로봇을 만들어 타더라도 내면적 부분이 완성되지 않으면 단순한 기계입니다. 어쩌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인간, 생명체는 생각합니다. 또 생각하고 행동하고요. 그래서 인간은 깊게 생각하며 지속적으로 학습하여서 새로운 지식을 창조합니다. 인공지능은 입출력이 명확히 주어진 테스트에 우수한 성능 도출을 하지만 반면에 인간이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하는 부분들을 흉내조차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기가 모르는 게 무엇이고 애매한 것이 무엇인지 인지 못하는 부분이죠. 메타인지가 부족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자연지능과 인공지능 연계 사례를 좀 저희가 정리해봤습니다. 딥러닝은 뉴런하고 시냅스의 연결한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백프로파게이션은 인간의 렘 수면하고 비슷합니다. 인간이 그동안 잠잘 때 수면 과정에서 그날 있었던 일들을 다시 복귀하고 정보 재조합하는 과정이 아마 역전파랑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딥러닝의 어텐션 기법 같은 경우는 심리학이라든가 인지신경과학에서 많이 연구된 주요 내용인데요. 딥러닝 등에 들어오는 입력 데이터가 엄청나지만 그 입력 데이터를 동일한 가중치를 진짜 중요한 데이터 같은 건 가중치를 더 두어서 결과물 성능을 높이는 그런 연구가 어텐션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자연지능 연구 성과의 활용인데요. 인공지능 연구는 생각하는 기계를 만든 것을 목표로 하고요. 반면에
자연지능 연구는 생각의 원리를 규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생각 관점에서 인공지능, 자연지능 연구 수행이 필요하고요. 사람의 의식을 구분한다면 기능적 의식, 현상적 의식을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기능적 의식은 지각, 기억, 계산, 추론 등에 관련되어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상적 의식은 자기의식과 같이 존재에 대해선 주관적 경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인공지능이 기능적 의식을 구현하는 데 집중하고 있지만 현상적 의식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식을 가진 인공지능이 필요하다 보는데요. 인간의 마음과 같은 현상적 의식을 가진 인공지능이 구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 연구가 필요합니다. 좋든 싫든 간에 인간하고 인공지능은 10년, 15년, 20년 뒤에는 공존해야 됩니다. 인간하고 공존하기 위해서 인공지능의 필요성이 인간과 공존하기 위한 인공지능의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현상적 의식을 갖춘 인공지능에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간하고 같이 자신에 대해 인식할 수 있으며 자신과 세계의 관계 속에서 자기의식을 확보해야 합니다. 여태까지 말씀드린 걸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자연지능 모사 방법론과 데이터 기반 방법 통합 필요합니다. 자연지능은 상황이나 감정에 의해 편향될 수 있고 기억 과정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고 또 질환에 따라서 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데이터 기반 인공지능은 실세계의 환경 적응력이 부족하고 단순히 데이터 규모를 확대한 것으로는 발전에 한계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자연지능 모사 방법론하고 그다음에 데이터 기반 방법론을 융합한 통합 인공지능 개발이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사람과 같이 생각할 수 있는 지적 생명체를 만들어야지만 궁극적인 인공지능이 최종 목표가 달성 가능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미래 인공지능 발전 방향인데요. 메가 트렌드를 정리해봤습니다. 생명체의 유연한 고의 수준 지능과 데이터 기반 방법론 융합된 통합 인공지능이 미래 기술을 주도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은 데이터가 규모가 확대가 되고 컴퓨팅 리소스가 커지는데 조만간 데이터가 최적화되고 모델은 압축화 될 것이고 경량화 될 것입니다. 또 10년 내외로 비용이 적게 들고 효율이 높은 생명체의 자연지능 모사 기법하고 통합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요거는 X축은 코스트를 보면 될 것 같고요. Y축은 인간의 지능 수준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GPT-3가 이제 비용이 많이 들게 되겠죠. 그리고 그렇지만 어느 수준부터는 이제 인간하고 가까운 어떤 수준을 바라는 위해서 새로운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의 핵심이라 볼 수 있는데요. 인공자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공자아는 인간처럼 스스로 생각하고 실세계와 상호작용 또 행동까지 해야 됩니다. 자기 정체성을 가지는 인공생명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2030년 이후로 아마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제가 인공자아 단계별 목표를 잡아왔습니다. 최종 목표는 2050년이 아니라 2050년 이후까지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레벨 1, 2, 3를 일단 정리해 봤는데 레벨 1은 Human Like Cognitive Machine, 레벨 2는 Thinking Machine, 레벨 3는 Autonomous Artificial Self로 해봤습니다. 레벨 1에서는 이제 어떤 상황을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인공지능이 이제 사람이 들어왔는데 얼굴 표정이 좋지 않고 화장지를 들고 있고 배를 만진다. 상황 판단해 보니까 저 사람은 화장실이 급해. 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이런 상황 판단이 자꾸 누적되다 축적되다 보면은 생각한 기계도 만들 수 있을 거라 봅니다. 인공지능이 이제 수건 앞에 있는 사람 얼굴 봤는데 사람이 축축한 수건 보고 축축해라는 말을 하면서 얼굴 좋다. 그러면은 인공지능이 축축한 수건이 문제가 있겠다 생각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수건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여러 가지 찾아보겠죠. 그래서 그 수건을 말리는 어떤 장치를 위해 만들다 보니까 사람이 행복해한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인공지능은 자기 스스로 싱킹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서 발전해 나갈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는 이제 아티피셜 셀프, 사람이 개입하지 않고도 인공지능 스스로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는 자발적인 생명체로 발전해 나갈 것을 생각합니다. 이건 캐치프레이즈인데요. 그러니까 AI를 넘어서 AS로, 그러니까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넘어서 아티피셜 셀프로 갈 거라 봅니다. 밑에 비글이죠. 비글은 진짜 악마견이라고 하지만 이제 귀엽기도 하지만 사고를 엄청 칩니다. 처음에 인공자아가 처음에는 엄청 사고를 많이 칠 겁니다. 그렇지만 어느 순간 인간과 같이 공존하기 위해서 생각을 할 것이고 진화할 거라 봅니다. 그래서 기계에서 자아를 가진 생명체로 진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R&D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추진이 필요하냐? 그러니까 자연지능 분야에서 인공지능에 적용 가능한 모델을 제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뇌과학자, 생명과학자 그런 분들이 다양한 학자가 융합 연구를 통해서 본인이 하고 있는 자연지능 분야에서 인공지능에 적용 가능한 모델을 제시해야 될 것 같고요. 인공지능 전문가들이 같이 협업을 통해서
모델 적용 가능성을 검토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술부도 해야 될 것 같고 실제 R&D가 가능한지, 비용 어떻게 되는지, 연구 기간이 몇 년 걸리는지 선출될 것 같고요. 그래서 새로 인공지능 모델을 도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단계별 수준에 맞는 인공지능 모델을 도출해야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데이터 기반 인공지능 모델과 연계도 해야 됩니다. 데이터 최적화, 효율화를 통한 모델도 고도화해야 될 것 같고 자연지능 모델과 연결하기 위해서 정보 DB도 새롭게 구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데요. 인공자는 사람하고 같이 공존하기 때문에 실세계 적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세계 적용 및 피드백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러기 위해서는 인공지능 개발 플랫폼도 필요하고 수준도 검증해야 될 것 같고 적용 플랫폼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동안 한 것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제가 2018년도 9월 달에 인공지능 사업단 사업목적자 발령 나가지고서 첫 번째 한 일이 과정부 국장님한테 예타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제가 2018년도 9월 달에 와서 보니까 2020년부터는 인공지능 원천 R&D 예산이 신규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잘못하게 되면 인공지능 원천 R&D가 중단되기 때문에 신규 예산 확보를 위해서 예타를 얘기 드렸더니 국장님 하신 말씀이 예타 통과가 굉장히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청사진 같은 인공지능의 발전 전망을 제시해 달라. 그래서 제가 2018년 11월부터 2019년도까지 거의 1년 넘게 기술청사진 작업을 해가지고서 과정을 설득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예타 추진을 승인받았고 본격적으로 2020년도에 예타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작업을 하다 보니까 청사진 작업 업데이트가 필요하다고 봤고 그래서 2000년도에는 사람이 지능처럼 똑똑한 AI, 사회성 AI 그렇게 이제 크게 두 가지 나눠서 6대 기술 발전자만 수립을 했고요. 이러한 노력으로 인공지능 예타가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도부터 26년까지 5년 동안 3,018억으로 신규 사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올해부터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제가 기술청사진 1차년도, 2차년도 두 번 하다 보니까 자연지능 방법론을 제외하고서는 궁극적 목표 달성이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지능 모델과 데이터 기반 인공지능이 융합이 필요하다고 봤고요. 그래서 기존 알고리즘 탈피해서 실세계에 접목된 개발 방법을 모색해 봤습니다. 현재 지금 위학, 뇌과학, 체육심리, 철학, 인공지능 전문가분들하고 30여 분 되시는데요. 그분들과 같이 발전 방향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할 일입니다. 지금 작업한 것을 내년도 3월 또는 4월 때 발표할 예정인데요. 통합인공지능 추진 전략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자연지능 전문가분들하고 일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솔직히 러시아어입니다. 굉장히 이해가 어렵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인공지능 R&D 주위에 도출하기 위해서는 아마 1년, 2년 정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연지능 모사 방법론과 데이터 기반 인공지능 방법 연계해서 새로운 R&D 주위에 도출을 하는 게 한 1년 반 정도 걸릴 것 같고요. 그래서 23년 상반기까지 그 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3년도 하반기에 예타 신청을 해야 될 것 같고 보통 예타를 신청하면 1년 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25년도에는 신규 사업 착수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거 사업 예시로 한번 해본 건데요. 사업명은 생명체의 유연한 자연지능 방법론과 데이터 기반 방법론 융합한 통합인공지능 핵심 원천 기술 개발이고 요약해서는 통합인공지능 R&D 2050 부제는 사고뭉치, 기계에서 자아를 가진 생명체로 해봤습니다. 사업 기간은 한 2025년부터 2050년까지 25년 정도 잡았습니다. 경제적 파급 효과는 2050년 후에 25조 잡아봤는데요. 이거는 뭐 그냥 제가 임의로 잡은 게 아니라 지금 대부분 이제 지금 가구당 TV가 뭐 2대 세대 있기 때문에 1970년대 TV 보급과 같이 아마 2035년 이후에는 홈쇼핑에 로봇을 판매하지 않을까. 그럼 로봇을 판매한 로봇들을 가정에 보급한다면 최근에 뭐 1인 가구도 많이 있지만 아마 1000만 가구라고 한다면 1000만 가구당 300만 원 정도 로봇이 보급되면 30조 원 정도 경제적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물론 3조 원 중에서 실제적으로 이제 로봇 하드웨어가 차지하는 비중을 빼면은 3조 원 아니라 뭐 5조 내가 되겠지만 이게 집에서 로봇뿐만 아니라 이제 외부에서도 비슷한 기능을 하는 어떤 장치가 있을 것 같으니까 비슷하게 아마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영상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게 그 작년에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에서 공개한 자료인데요. 아틀라스 로봇이 중까지 죽게 됩니다. 올해 나온 영상을 보면 더 기가 막힙니다. 이게 뭐 사람의 피지컬 능력을 완전히 압도했고요. 이런 로봇들이 앞으로 15년, 20년 뒤에는 길거리에서 마주치거나 집 안에 들어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재미있기도 하지만 또 무섭기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R&D에 대해서 얘기 드렸는데 인공자아가 이제 나오게 되면은 아마 인공자아가 실생의 정에 따라서 법, 제도 개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회분야 인식도 바꿔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사람의 주민번호처럼 인공자아 번호 같은 것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공자아는 R&D뿐만 아니라 B&R&D 부분도 잘 준비하지 성공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칩니다. 대한민국 인공지능 저희 정보통치기획평가원이 선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는 본 세션의 첫 번째 발표였던 인공지능을 넘어 인공자아 시대로의 도약을 주제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성욱 팀장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발표해 주신 내용을 짧게 정리해 보자면 그 데이터 기반 AI 분야의 최근 발전 방향을 짚어주시는 동시에 현재 데이터 기반 AI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어려움 그리고 극복해야 될 과제들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또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자연지능과 인공지능 모델의 통합을 통해서 인공지능이 앞으로 발전해 나아가야 함을 제안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흥미로운 주제였고요. 관련해서 간단한 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내용 중에서 보면 앞으로 발전 방향에 있어서 인공자아라는 관점을 좀 제안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먼저 간단하게 인공지능과 인공자아에 대한 차이점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 싶고요. 또 발표 중에 보면 사고뭉치라는 표현을 좀 쓰고 계시고 한데요. 이 사고뭉치라는 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기계가 인간 같은 어떤 지적 능력을 갖추는 것을 한다면은 인공자아는 기계가 자아식을 느끼는 겁니다. 자아식을 느껴가지고서 실제 사람처럼 행동하고 생각하는 부분까지 포함한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최종적으로 인공자아는 생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사고뭉치라는 것들이 어떤 의미일까요? 사고뭉치는 제가 이제 생각하는 기계를 어떻게 표현할까 생각해봤는데요. 그 생각하는 기계를 생각이 사고기 때문에 또 뭉치는 또 기계의 어떤 뭉치가 기계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사고뭉치가 어떨까 해서 애칭으로 좀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인공자아가 처음에 아마 실세계에 등장하면은 아까 비글처럼 엄청난 사고를 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속적으로 사람과 교류하면서 스스로 생각하게 되면서 자기 활동이라든가 생각을 정립하면서 조금 더 인간과 공유하는 단계까지 거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발표와 함께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들을 좀 종합해 보면 그 인공지능과 이런 발전 방향, 앞으로의 그 미래 방향에 있어서 이런 그 자연지능이라는 어떤 생명체의 이런 생각하는 방식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접목하는 게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은데요. 실은 뭐 여러 가지를 좀 고려해 보면 인공지능에 대한 기술적 발전 수준이라든가 그다음에 우리 일반인들이 이런 생명체, 그러니까 뭐랄까 인공지능에 대한 자아를 가진 인공지능에 대한 거부감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면 이런 그 인공자아라는 워딩 단어가 조금 이르지 않나 하는 좀 우려도 있는 것 같은데 언제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까 제가 맨 마지막에 영상을 보여드렸는데요.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 아틀라스 영상을 보시면 사실 걔네들이 이미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의식만 없을 뿐이지 사람하고 똑같은 역할을 합니다. 뭐 춤도 추기도 하고 물건도 나르기도 하고. 근데 인공자아 기술이 좀 저는 염려스러운 게 뭐냐면 인공자아가 좀 빠른 거 아니냐 생각하지만 지금 글로벌 트렌드를 봤을 때는 아마 미국하고 캐나다에서는 아마 인공자아 기술을 숨어서 연구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공자아 기술을 개발한다 하더라도 저희가 지금 현재 국내 자연진 전문가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준비하는 데만 지금 한 2, 3년 걸리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2025년도에 사업 시작한다고 하는데 지금 시작해도 2025년도에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르다가 볼 수 없을 것 같고 저는 오히려 약간 늦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게 실은 뭐 부정적인 인공지능의 어떤 강한 인공지능의 변화, 트렌드를 고려했을 때 뭐 충분히 필요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지만 실은 조금 우려되는 부분도 분명히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함께 잘 고려해서 연구개발이 좀 필요해 보인다고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만 좀 더 여쭙고 싶은 게 그러면 이런 인공자아가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뭐 이제 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럼 언제쯤 이게 인공지능을 넘어서 인공자아라는 것들이 우리에게 좀 현실적으로 와닿을 수 있을지 그리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뭐 앞서서 뭐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해야 된다고 말씀 주셨습니다만 좀 추가적으로 강조해서 더 노력해야 될 포인트가 뭐가 있을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발표 자료 마지막 부분인데요. 2035년 이후부터는 아마 홈쇼핑에서 로봇을 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아마 아틀라스 로봇이 아마 15년 뒤에는 아마 사람들이 아마 보는 길거리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2035년 이후부터는 인공자아를 탑재한 로봇들 그런 들이 이제 일상화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인공자아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두려운 용어입니다. 사실 이제 저도 요 용어를 쓰면서 진짜 이게 맞는지 또 어떻게 보면 거부감을 느낄 것 같다 생각되는데요. 그렇지만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우리가 사는 동네에 어떤 무서운 호랑이들이 있고 그 호랑이들과 같이 생활을 한다면은 그 호랑이가 무섭다고 해서 피하다가는 결국 호랑이한테 잡아먹히거든요. 그래서 호랑이 목줄을 확 잡아가지고 그 호랑이를 잘 키워야 되겠죠. 잘 조련시켜야 되고. 그래서 인공자아는 무섭다고 피할 게 아니라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해가지고서 인공자아랑 공존하기 어떤 방법도 피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R&D도 중요하지만 비R&D 측면도 굉장히 중요하다 봅니다. 그러니까 인공자아를 어떤 식으로 우리가 공존하기 위해서 법이라든가 제도가 필요한지 또 인공자아가 등장하기 위해서는 이제 데이터 인프라도 필요하거든요. 근데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터미네이터 영화처럼 뭐 스카이넷 통해서 이제 터미네이터들이 사람을 뭐 위험하게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우리가 어떤 식으로 방지해 나가고 사람하고 공존할 수 있는 어떤 체계를 갖출까 그런 부분들이 지금도 조금씩 준비해 나가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인공자아라는 표현이 뭐 실은 뭐 여러 가지 좀 논란이 될 수 있는 표현이라는 것도 뭐 인지하고 계시는 것 같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굉장히 좀 다양하게 홍보도 하면서 이런 설득해 나가는 과정들이 좀 필요해 보일 것 같고요. 2035년이면 생각보다 빠른데요. 제가 봤을 때 2035년의 인공자아는 굉장히 초보적인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왜 아까 말씀드린 이유가 이제 그 아틀라스카 로봇들이 이제 등장하게 되면은 거기에 기초적인 자아 의식은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시기는 어떻게 보면 35년, 40년까지 뭐 또 늦게도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하여튼 뭐 저희가 그 인공지능 분야에 있어서 초기에 조금 그 기술적으로 뒤처지면서 어려움을 겪었던 부분이 있었고 하지만 이런 인공지능, 인공자아라는 그 새로운 그 기술 변화의 트렌드에서는 좀 뒤처지지 않고 좀 더 앞서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그동안 말씀 감사드리고요. 이제는 이 세션을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시간은 좀 아쉽습니다만 지금까지 인공자아와 우리 인공지능의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해서 IATP 박상욱 인공지능 데이터 기획 팀장님과 얘기를 나눠봤고요. 팀장님 뭐 앞으로도 그 앞서 말씀드린 다양한 그런 시도들이 좀 성과를 잘 낼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도 될까요? 네. 예, 마지막 한 가지 말씀인데요. 제가 앞에 발표 자료에 좀 있는데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사업이 대부분 예타 때문에 5년, 7년밖에 안 되거든요. 인공자아가 실제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업 기간이 굉장히 장기로 됩니다. 5년, 7년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사업 기간 제가 25년을 잡은 이유도 인공자아 발전 단계가 굉장히 또 길고 또 어려운 싸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서 정부하고 민간에 계신 분들이 많이 도와주실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팀장님 발표와 발제 또 답변에 대해서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